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인범 장군님. 그냥 5글자 전인범 장군.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던데요. 네. 그렇습니까? 네.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네. 뭐 특전사령관까지 네. 하셨다. 모자가 많이 무거우셨죠. 예. 별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아니 뭐 별도 별이지만 하여튼 그 책임이 예.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중장. 삼성 장군. 네. 삼성이시네요. 네. 이거 드립이었는데 저희가 전인범 장군님 모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도 굉장히 좀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많고 네.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안보에서 방심할 수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방심해서도 안 되고 이거를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잘 작동을 시켰다고 하고 미군도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네. 과연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보셨어요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 간에 이제 그런 미사일전이 일어났는데 네. 우선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200발이었다고 그랬다가 지금 한 350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란이 사격한 게. 근데 그 중에서는 탄도탄이 있고 예. 크루즈 미사일이 있었고 드론이 있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섞어 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거는 99%를 격추를 시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려운 환경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란의 탄도탄이 이스라엘의 영공에 도착하는 데에는 대략 10분 정도가 걸렸어요. 좀 거리가 멀죠. 예.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란이 또 직간접적으로 공격할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그런 친절을 베풀 거라고는 또 우리가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예. 그래서 우선 그런 차이가 극렬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도움이 컸다고 그러는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의 그런 협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요르단이 네. 도와줬고 우리한테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그동안 MD의 가입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이 했습니다. 미사일 디펜스, 예. 미사일 방어 요격 체계.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서 누구를 과연 좋은 일 해주는 거냐. 뭐 미국한테 기지 제공하고 방어를 도와주는 거냐. 일본을 도와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번 예를 보시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이 없었거나 그 주변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99% 격추를 할 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좀 맞았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한테 시사하는 거는 네. 우리가 미사일 디펜스 그 MD에 가입함으로써 뭐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은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결국에는 이번처럼 이런 그 미사일전이 일어난다면 또 미사일 슬래시 드론전이거든요. 이런 전이 일어난다면 이 MD에 가입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논쟁은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났다. 우리도 그럼 미국에게 또 일본에게도 도움을 또 같이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MD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저는 결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D에 가입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요 상대방의 그런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그런 그 크루즈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거를 마치 그 배구공이 날라올 때 네. 마인이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이걸 막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빨리 되기 때문에 이게 전자동으로 돼야 됩니다. 지금은 수동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수동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3분 만에 어떤 그 도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 요격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3분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 아이언돔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숙제가 어렵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하여튼 MD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체적으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든다고는 하는데 또 MD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군이 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이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 뉴스에서 장사정포라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미사일이 아니라 포죠, 포. 네. 그럼 포면은 좀 곡선도 탄도미사일과는 이제 다를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도 가까운데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뭐 요격 체계, 아이언돔 같은 방어 체계가 있다 한들 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언돔과 같은 예. 그러한 체계는 포탄도 막아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이 포탄 한 발은 대략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해요. 네네네. 구경에 따라 틀리지만. 네. 근데 아이언돔에서 쓰는 그런 미사일은 대략 2억 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격추하기 위해서 2억을 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200만 원짜리 포탄이 예를 들어서 강남 한 도로변에 떨어지면 난리 나죠. 한 1km 반경에 있는 유리창이 다 깨지거든요. 아, 그 정도요? 네, 그러면 그 유리창 값만 해도 2억 원이 넘으니까 차라리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게 더 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런 아이언돔과 같은 거를 갖춰야 되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레이저 무기 있잖아요. 네. 레이저 무기는 2억 원이 아니라 뭐 2만 원에도 사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총 역량을 레이저 무기에 투자를 하면 제가 보기엔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야 될 게 내 아파트를 방어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방어해야 될 거는 병원, 그다음에 발전소 같은 발전 시설들,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무슨 뭐 군사적으로 필요한 시설들, 뭐 경찰서도 좀 큰 데는 방어를 해야 되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방어를 해서 해야 되고 우리 집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것들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중요시설부터 철저하게 이런 그 장사정포나 이런 거에 일단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사정포는 그래도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반격을 가하면은 하여간 뭐 단시간 내에 다 제거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 저희가 얼마 전에도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상장사 저희가 기업 탐방을 가갖고 여러 가지 거기는 이제 미사일 무기 체계, 방어 체계 다 하는 회사인데 드론 공격에 방어하는 것도 지금 뭐 이제 개발 중인 것도 저희도 뭐 보고 레이더 시스템도 보고 막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스라엘 같은 케이스도 이란에게 뭐 드론 공격도 받았었고 북한도 예전에 뭐 드론 가지고 청와대 위에도 뭐 이렇게 날려보냈던 거 우리가 막 간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드론 공격은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굉장한 위협입니다. 굉장한 위협이요. 예, 그래서 이 드론이라는 그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조그만 손에서 날릴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큰 그 드론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탐지, 격추 이것을 자신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네. 근데 뭐 미국 우방 국가들은 저 같은 군인들은 여태까지 하늘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우세권을 며칠 내로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으니까. 특히 북한하고는 공중전에서 이제 뭐 잽이 안 되죠. 네. 우리가 월등히 우수하고. 그 계산이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드론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드론의 그 잠재력, 위협 이거는 상당히 크고 회사들의 선전은 약장수 선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실전적으로 적용이 돼서 격추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드론 잡는 뭐 무기 체계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실전에서 가동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아까 그 레이저 방식으로 요격하는 것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영국에선가 뭐 개발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가에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나중에 최근에도 그런 뉴스 많이 나왔었죠. 드론도 정말 몇십만 원짜리 정말 조악한 거지만 그거 날려가지고 또 쏠쏠하게 또 재미를 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 굉장한 위협입니다. 지금 몇십만 원짜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로 몇십만 원짜리 갖고 굉장히 그 가성비 좋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이란 케이스를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는 이게 이제 반면 교사로도 좀 삼아야 되니까 네. 여쭤보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뭐 공격하고 보복하고 또 재보복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남북도 혹시 그런 식으로 원점 보복이나 보복의 재보복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북한하고 이제 그런 여러 관계에 있어서 네.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자제. 네. 그 자제를 한 이유는 우리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확전이 되는 것을 굉장히 그렇죠. 심사숙고를 한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서울이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잘못된 그 결론을 낸 것이 뭐 한국은 뭐 요래 때려도 되고 저래 때려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쟤네는 확전될까 봐 보복 못해. 이렇게.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핵무기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개발한 이유도 예. 우리나라의 그런 관대한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체제는 다음에 우리 잘못 건드리면 지금 북한도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네. 우리도 이제 그에 반해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거야. 아,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그 선배들이 자제를 한 이유가 그래서 자제를 했는데 지금은 하여간 북한이 또다시 우리를 건드리면 한반도가 확전의 그런 위험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장난치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북한에서 이미 전인범 장군이 유튜브 구독하는 거 아닙니까? 하겠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근데 또 받은 것보다 더 크게 갚아야 얘들이 추가 보복을 못한다. 네. 이 보복 공격의 기준이랄 게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위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데 예. 이 자위권의 개념은 보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일단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자위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위권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동률, 동종 네. 이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10발을 쏘면 우리도 10발을 쏜다. 상대방이 미사일을 10발을 쏘면 우리도 미사일을 10발을 쏜다. 네. 기관총을 100발을 쏘면 우리도 100발을 쏜다. 뭐 이런 단순 계산이에요. 네. 원래는 그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갖고는 안 돼.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 자유권을 벗어난 겁니다. 이제 일단은.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네.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공격을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가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전은 자위권을 넘어선 겁니다. 그렇죠. 10월 7일 날 지금 하마스 대원 약 2,500명이 직접적인 그런 테러를 감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1,500명이 현재 사살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1,000명을 다 사살할 때까지는 이거 계속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목표를 정한 거예요. 아예 그냥 박멸시켜버리겠다 막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예. 그렇지만 그게 박멸이 되진 않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가자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을 지금 다 초토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자위권을 벗어난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원천적인 거를 제거하겠다. 그다음에 그날의 범법자들은 반드시 벌을 주겠다. 이런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런 거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분명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속 시원하게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북한은 뭐 테러 집단이 아니라 핵 무장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또 북한은 체면밖에 없는 나라라서 반드시 우리한테 이제 대응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상당한 피해는 각오를 해야죠. 그래서 북한한테 강력하게 대응하자고 하는 분들은 네. 그러한 그 북한의 또 강력 대응 예. 이거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제 군 내부에서 좀 강경파, 온건파가 좀 나뉩니까? 어때요? 군에는 온건파가 없죠. 군은 기본적인 임무가 정치인들은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경파가 뭐라고 지시하든 온건파가 뭐라고 하든 군인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니까 군인들은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군인들의 의견을 뭐 정치인들이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군인들의 임무라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그것도 이제 초전박살을 해야 우리 쪽의 피해는 또 적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근데 초전박살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냐. 예. 또 초전박살이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복잡해져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원점 타격이라는 말 언론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많이 쓰는데 네. 그거는 만약에 포를 쐈으면 그 포를 쏜 곳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포가 몇 대가 있든지 간에 거기를 다 그냥 문 닫아버리게 만든다. 네. 이런 개념일까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사실 포 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뭐 시켜서 하는 시켜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포 쏜 거기도 물론이지만 그 포를 못 쏘게 하는 거는 그냥 못 쏘게 하는 거고 그 지시를 한 그 상급 부대 거기를 지원해 준 부대 여기까지도 다 때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겠다라는 걸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어느 정도 다 간파가 됐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경고 신호를 보내줬고 미리 그 공격하기 전에 예고를 하는 게 이게 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어때요? 국제사회에서는? 그 좀 틀린데 예. 러시아가 공격할 거라고 한 것은 그 우리 우방국들이 정보 활동을 통해서 지금 공격이 위성 같은 걸 곧 봐서. 일어나겠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란 입장에서도 어떤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확전이 됐다가는 자기네들도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귀뜸을 해준 겁니다.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재미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이란도 이스라엘도 체면은 차려야 되겠는데 확전은 원치 않으니까 적절한 선상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죠.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근데 우리는 아예 하트라인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없으니까 그런 이스라엘이나 이란보다도 훨씬 더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예고하고 때리진 않을 거다. 네. 그 군사 핫라인도 많이 또 끊겼고. 네. 그러면 북한은 결국에는 6.25 때 그랬던 것처럼 또 기습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그 공격을 한다면요. 남침을 그렇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위성도 있고 해서 옛날 같은 그런 기습은 그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거꾸로 공격할 생각이 없는데 네. 상대방이 공격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아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군부대 배치를 바꾼다든지 막.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 북한은 막말 선수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막말 선수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말을 하다 보면 뭐 괜히 그 긴장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뭐 예방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상대방은 공격할 생각도 없는데 오해가 생겨서 먼저 우리가 때려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그 먼저 때린 결과가 돼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발언의 진위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예전에 그 서울 불바다 발언이 제일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외교관이 했던 발언이었던가요? 그 남북 협상장에서 이제 네. 그 북한이 우리한테 뭐 겁주려고 막말 한 번 한 건데. 근데 그때 실제로 네. 라면 같은 게 엄청나게 막 팔렸었고 비상식량으로 막. 그때는 저 어릴 적이었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북한은 예. 오히려 우리 잘 지냅시다라고 얘기할 때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만 기습 이런 거요. 6.25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땅굴 같은 것도 좀 발견이 돼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도 혹시 그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위 말해서 땅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땅굴 전문가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평생 땅굴을 찾고 땅굴에 대한 위협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이미 서울까지 땅굴이 내려와 있다. 수원까지 내려가 있다. 심지어는 부산까지 내려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다 이제 그렇진 않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보긴 하지만 그렇게 주장들을 하시는데 예. 이 땅굴 전문가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땅굴을 더 갖고 있다. 더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요? 휴전선 전 지역에 걸쳐서 땅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숫자가 뭐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10개 이상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땅굴들을 통해서 남한 군복을 입고 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 만약에 기습을 가하게 되면 초기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죠. 약간 그 전후방 동시 교란 작전 네, 이런 그 식으로. 배합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전술입니다. 배합전이요? 네. 이게 근데 2024년 현재도 유효한 전략일까요? 요번에 2023년 10월 7일 날 가자에서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한 거를 보면 불도저로 그 철책을 무너뜨리고 네네네. 파라글라이더를 타고 넘어오고 그냥 그 일반 자동차를 끌고 와장창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이고 납치하고 참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네. 뭔가 그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법들이 있겠죠? 네. 가장 현실성 높은 도발은 뭐라고 보세요? 도발이 될지 뭐 전쟁이 될지. 그거는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판단해 보면 네. 2015년입니까? 그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군인들이 우리 순찰로에다가 지뢰를 매설했었잖아요. 북한 지뢰 이런 거요. 뭐 그런 거. 또 2011년입니까? 그 천안함. 네네네. 북한 잠수함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초계함을 두동강에 내는 사건. 또 연평도에다가 그 다련장을 한 300여 발 쏜 사건. 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한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장한 그런 게릴라 부대를 난파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무장 공비 사건 종종 있었죠. 60년대 그때 70년대 그때도 남한 사회가 취약하고 분열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회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이라고 해서 안 일어난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괜한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보면 그런 군사적인 도발을 할 때는 우리하고 뭐 대화하고 싶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그 벼랑 끝 전술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뭐 군인을 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 하든지 간에 적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저 군대 있을 때는 훈련소 때도 그렇고 특히 훈련소 때 그랬구나. 그 밥 먹으러 들어갈 때 식당 앞에서 다 줄 서가지고 우리의 주적은 북괴다 이거 3번씩 외치고 들어갔는데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 요즘은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이제 도발의 징후가 있다라는 건 지금 뭐 인공위성도 많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띄어 올리는 인공위성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어디 포착은 가능하겠죠. 근데 땅굴은 또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이제 쏘아 올렸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공위성 또 외국하고 더 많은 협조 이런 거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비롯해서 기타 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이제 정보를 획득을 하고 이 정보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네. 그래서 사람이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뭐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이 수집된 정보를 해석을 하고 이 해석된 정보를 적시적이고 적절하게 보고가 돼야 돼요. 보고. 우리가 왜 6.25 때도 북한이 남침할 징후가 있었다고
네, 보고를 네, 네. 했는데도 그 육군본부에서는 그냥 무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국가지도부 여기서는 이런 첩보들이 올라오면 그런 첩보들을 잘 그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있어야만이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고 또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또 다른 주변국들하고 협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죠. 이제. 그리고 그 지상전이 벌어진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러시아의 경우처럼 지상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남북 사이에서도?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상전이 우선적으로 됐는데 그 이후로 화력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처음에는 화력이 규모로 발전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정밀도로 이제 바뀌었고 지금은 양과 정밀도로 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입체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있는데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북한이 탱크를 몰고 내려와가지고 부산까지 간다? 그거 쉽지 않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탱크를 몰고 압록강까지 간다? 그것도 제가 보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 양상들은 좀 지금은 이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처럼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때리는 이러한 것이 오픈 개막전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은 제가 좀 해봅니다. 오픈 개막전 그러니까 거의 전면으로. 네. 그 남북 간의 군사력 차이를 놓고 보면 뭐 6.25 때야 거의 한 3년 전쟁이 지속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게 뭐 최악의 경우가 펼쳐진다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시면 오래되고 주로 있죠. 국경선 위주에서는 그러니까 참호를 파가지고 참호 전투, 참호전, 소모전으로 되고 있고 간혹 가다가 그 러시아가 장거리 미사일이나 항공기로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때리거나 산업시설들을 지금 때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주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주로 때리고 있고 과연 모스크바 그 러시아의 수도를 때릴까 말까 이런 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못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싶어도 능력 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자살 특공대 보내면 돼요. 모스크바에. 그럼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확전이라든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러시아 국민의 전의만 돋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 또 핵이 있으니까요. 뭐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상상을 해본다면 북한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는 평양을 중심으로 뭐 드론을 날린다든지 뭐 이러면서 지금처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처럼 계속 뭐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뭐 때리고 그러면서도 접촉 지역 지금 현 비무장지대에 특별히 누가 뭐 더 전진하고 덜 전진하지 않지만 계속 총을 쏘고 습격하고 뭐 이런 거는 3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상화되는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라는 그런 식의 전쟁은 10년, 20년 갈 수가 있어요. 국지적으로 뭔가 혼란이 계속되는 빨리 정리가 되지 않아서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제 핵을 갖고 있다라고 뭐 우리가 인정한 거는 아닙니다만 북한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안보 측면에서는 그냥 저들이 핵을 갖고 있는 걸 전제로 방어를 하는 게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텐데 북한이 진짜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북한은 자기 입으로 자위권 차원에서는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위권이란 말이 우리가 자기네들을 공격할 것처럼 보이면 선제 공격도 하겠다. 선제 사용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니까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내포를 했고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거는 처음부터 쓰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에 불과하고 북한이 더 자세히 얘기해서 김정은 집안이 네. 위협을 받으면 핵무기를 당연히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불행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핵 같은 경우에는 뭐 군 부대나 군 전략 물자들이 이동하는 거 위성으로 찍을 수 있다 해도 핵의 사용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북한의 핵 그런 사용 징후라고 그러죠. 네, 핵 사용 징후. 그거를 우리가 100%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자기네들이 핵 사용하는 거를 100% 숨길 수 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엔 장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라는 건 없다. 근데 약간 뭔가 장군님이 알고는 계시지만 숨기는 것 같다는 게 역력하게 티가 나지요. 여기까지. 왜냐면 또 이게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장군님 유튜브 영상 중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생화학 무기를 쓰더라도 저들이 핵무기를 쓴 거에 준해서 우리는 보복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걸까요? 핵무기 못지않게 생화학 무기의 비정함은 예.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전투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녀자, 노약자, 전혀 전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1살짜리 어린애가 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집에 있는 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무고한 생명체를 모조리 다 죽이는 게 대량 살상 무기인데 핵무기도 그렇지만 이 생화학 무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생화학 무기도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대응한다고 사실은 우리가 계속 경고를 해야 돼요, 북한한테. 그래야 북한이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억제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북한이 신경작용제, 또 화학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거를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미국하고도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위협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작용제, 화학탄 이런 것도 핵이랑 똑같이 대량 살상무기다. 네, 그럼요. 쓸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아까 장사정포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장사정포의 상당수가 다련장이에요. 여러 가지 멀티플 로켓 다련장인데 그 다련장에 적합한 무기가 바로 생화학 무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북한이 그런 다련장 로켓 체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돼요. 생화학 무기라는 거는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그렇죠. 되니까 호흡기도 보호해야 되고 피부로도 또 스며들고 그렇죠. 굉장히 끔찍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대비, 즉 방독면은 물론이고 화생방에 대한 보호의라고 그래요. 이게 네네네. 보호를 할 수 있는 옷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응급 해독제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제가 일병하고 이제 상병 좀 이제 어릴 때는 화학대 운전병을 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화학대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일을.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 경찰, 소방, 각 병원 이런 데는 전부 다 이런 생화학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분들이 살아야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가신 분은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생화학 무기는 상대방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 애초에 상대방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하여튼 쓰면 너도 끝이야.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근데 국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 살상은 안 되고 이런 대량 살상 무기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뭐라 해야 되나? 열상탄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열화우라늄탄. 그런 건 또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럼 법이 있는데 막상 이게 전쟁이 나는데 그걸 또 하나하나 다 지킬까요? 약간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힘 있는 사람 앞에는 그런 법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또 외교에서도 다 힘으로 돌아가는데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런 법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여간 억지력. 네가 쓰면 너는 10배로 당할 거야, 100배로 당할 거야 하는 거를 하는 게 최고예요. 힘에는 힘으로. 그래서 장군님이 뭔가 좀 전쟁 위험을 각오해서라도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거 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어떤 배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데 네. 우선 그 가정에 앞서서 첫 번째는 한미 동맹하고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핵하고 맞바꿔치기 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거짓말하고 해서 핵을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 첫 번째 가정이 미국이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 주려는 그러한 그게 약화됐을 때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미국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녕히 가시라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고 우리가 NPT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도 핵 무기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갖자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핵무기를 갖는 것이 굉장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한 책임을 북한이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하고 오커스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오커스. 네, 그걸 보면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거예요. 핵무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핵과 관련된 연료를 사용해서 핵 잠수함을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 정책을 개발하는 그 고민하고 하는 사람이 한 200여 명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핵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이 아닌데도 핵 추진 그 연료로 쓰는 잠수함인데도요. 인데도 핵과 관련된 정책 과연 이때 쓸 거냐 말 거냐 뭐 여기에다가는 뭐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여러 가지 토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거를 하는 정책 위반자들이 한 200명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호주가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8척인가 이렇게 들여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운영하는데 한 2만 명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2,000명인지 2만 명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다음에 이 잠수함을 정비하고 경비하고 그런 인력풀 수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2만 명인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생각해 보면 와 이거 뭐 잠수함 8대가 아니라 그 굉장한 인프라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다음에 이거 핵 폭탄이 사고로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전조치 이런 거 생각하면 야, 그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커다란 책임들을 질 각오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덜커덩 핵무기 만들면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특히 안보의식, 안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를 가지면 어쩌면 한번으로는 더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약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별이 셋 있는 삼성 장군 정도 되면 나라에서 어떤 기밀 같은 거 좀 많이 알려줍니까? 알게 됩니까 많이? 그렇죠. 알게 되죠.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알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역하실 때도 뭐 서약 같은 거 쓰셔야 되고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군 그런 거보다도 네. 제가 이제 미군들하고 이제 많이 교류를 네.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쓴 거죠. 미군하고 같이 교류하시면서 또 정보도 많이 이제 취급을 하셨으니까. 커리어를 보면은 예전에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작전 참모차장, 부참모장도 하셨었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수석대표. 그 유엔사라고 하면 휴전선이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그쪽 아닙니까?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만약에 다시 전쟁이 나면은 전쟁이 하여튼 빨리 종결되도록 하는 게 유엔군 사령부고요. 그 유엔군 사령부 조직 중에 하나가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휴전 상태인데 그거 관련된. 그래서 군사정전위원회는 휴전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휴전을 관리하는 그 군사정전위원회의 임무 중에 하나가 비무장지대가 잘 그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그 임무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한국군 수석 대표 네. 맡으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장이 되셨고요. 근데 이제 한국군 수석 대표가 아니라 예. 유엔사 군정위의 수석 대표예요. 아, 군정위. 네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프로필인데 그 한국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유엔군들, 네. 미군, 한국군, 영국군 뭐 여러 가지 여러 나라 있거든요. 거기에 수석 대표예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미국의 국력이랄까 아니면 외교적인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거의 뭐 국제 경찰이었죠. 너네 이거 하지 마. 너네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 말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은 좀 미국의 힘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2개 이상의 전쟁을 과거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무력 충돌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한반도가 조금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장군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참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네네. 아주 위험한 곳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 관계가 경제적인 걸로만 되면은 그나마 좋은데 지금은 미중 갈등이 대만도 대만이지만 사실은 남중국해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하고 그 중국 사이에. 대만 거기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남중국해.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 또 뭐 이스라엘 중동에서 일어난 일, 네네. 이게 하나의 전주곡처럼 이렇게 저는 염려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 여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미국, 또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이러한 그 변화 속에서 약간 우리가 잘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아니 뭐 적당히 위치를 잡고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자주국방을 튼튼히 해서 자주국방을 튼튼히 하면은 융통성이 그만큼 생기잖아요. 네네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또 융통성이 그만큼 생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갈등이 빚어졌다 우리가 잠시라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요. 미국하고 미국 편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강대국 사이에서 큰 일이 벌어지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좀 됐었잖아요. 뭐 러일 전쟁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미중 간에 만약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약간 남북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북한이 이때다 싶은 이런 오판을 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어떤 잘못된 판단도 있을 수가 있고 어찌됐건 우리는 자주국방력을 잘 갖춰서 자주국방력을 잘 갖추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자주국방력을 갖춘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그 여건이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병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군의 군기와 사기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제대로 그 실전적인 훈련들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주국방이라는 말 참 우리도 많이 쓰고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전에 그 전작권이라고 하죠. 전시작전 통제권 그 전환 추진 단장도 2008, 2009년에 하셨었고 그게 참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져오면 뭔가 명분은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제대로 워킹을 해야 하는데 평소에 생각은 좀 어떠셨어요? 이 전작권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예. 우리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면 명분은 좋습니다. 자, 우선 현재 평시 정전시라고도 해요. 정전 상태. 현재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무슨 뭐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목함지뢰 사건 이때
한반도 군사력에 대한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미군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시가 되면 어느 시점인가 한미 대통령이 그것도 합의를 해서 한국군의 일정 부분을 떼주는 겁니다. 모든 한국군이 다 미군한테 작전 통제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한 3분의 2 정도가 넘어가요. 오, 3분의 2나요? 네, 3분의 2만. 3분의 1은 우리가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라는 게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군한테 전시작전 통제권이 오면은 이론상으로는 미군을 비롯해서 각 나라 군대가 우리의 작전 통제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 영어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에 뭐 영국군도 들어오고, 아니 뭐 일본군도 들어오고 막 일본군이 들어오면 또 논란이 있겠구나. 아무튼 해외 군인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작전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언어부터 힘들다. 일단 언어부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큰 나라의 장군이 얘기하는 거 하고 대한민국의 장군이 대한민국 장군이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그 말빨이 아무래도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자존심은 좀 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익에 거슬리면은 안 해버리면 돼요. 네. 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권한이 아니에요. 이거 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협조 관계입니다. 협조 관계. 네, 그러면 힘 센 사람이 협조할 때는, 그러니까 갑이 협조할 때는 이거는 큰 무게를 갖지만 을이 협조를 요청하면 벌써 요청이잖아요. 갑은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어요. 을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전자권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그 역량을 엄청나게 키워야 되는데 그 역량을 키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싶어 할까요?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자기네가 여기서 한반도에 있는 동안에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거꾸로 딴 나라에서 여기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운영한다?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 밑에서 누구 지시 듣고 이럴 미군이 아니다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오게 되면 미군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주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권을 가져오려면 그것까지 각오를 하고 해야지 뭐 미군이 무슨 전자권을 한국군이 해도 뭐 문제 이상이 없다느니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명분은 좋습니다만 우리도 자주국방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걸려서 좋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에 안 맞으면 싫다고 그러면 돼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건. 갑이 을한테 우리가 작은 나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싫은데요? 못하는데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는 뭐 미국 사람이 얘기하면 무슨 하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미국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우리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자기네가 굳이 전자권을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이 전자권이라고 해서 전쟁이 되면 일종의 그 계엄령처럼 전환이 됐을 때 반드시 따라야 되고 막 다 전혀 안 이건 줄 알았어요. 전혀 안 그래요. 협조 관계다. 거의 협조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특전사령관 마지막으로 하셨잖아요. 특수전이죠. 특수전 사령부. 특수전이라는 게 뭐 가서 뭐 폭파하는 거, 뭐 암살하고 뭐 뭐라죠? 그 심리전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특전사면은 김정은이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속 그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답변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알아도 얘기하면 안 되는 내용이죠. 북한에 있겠죠.
네. 모르죠. 북한에 있는지 없는지.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기차만 타도 뉴스고 중국 간다 그러면 또 대대적인 뉴스고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특전사는 주로 어떤 무기를 씁니까? 특전사가 쓰는 무기는 좀 다른가요? 특전사가 쓰는 무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진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무거운 거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기관총만 하더라도 한 2, 3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관총을 갖고 가더라도 가벼운 기관총이 필요하고 예. 폭탄을 가져가더라도 탄력이 큰 거를 필요로 해요. 옛날에는 폭약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은 전화해서 피자 시켜 먹듯이 여기 때려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우리나라 무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답답해서 제가 계속 나가는 곳마다 무전기 바꿔달라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전기는 우리나라 통신기기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혀를 차셨습니다. 아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이거 돌리나요? 그거는 안 돌리는데 네. 그 수준은 벗어났지만 네. 북한만도 못한 무전기를 갖고 있어요. 혹시 그 등짐에 매는 네. 그거 그 번호 있었는데 까먹었다. P77 그것도 아니. 아직도 쓰지만 이 옆에 이거 수화기 이거 달린 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그 뭐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북한반도 못한 무전기를 지급해주는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저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그게 평소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게 군대 내에서 다 카톡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카톡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예. 이거 문제를 삼으면 거짓말을 해요. 또 된다고. 무전기. 야,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왜 불시 점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무전기 다 잘 작동하는지. 이제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밝혀지면 예. 뭐라고 답변해 주냐면 그거 다 이미 계획이 돼 있어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얼마나 걸리는데요? 10년, 20년. 아, 교체 기한이. 제가 그 우리나라 삼성 전화기를 쓰는데 예. 제가 그 메모리 1TB짜리를 쓰고 있어요. 1테라요? 네, 1TB짜리를 제가 거의 웬만한 PC 용량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런 전화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네네네. 무전기를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준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그래서 그 특전부대는 이런 무전 같은 것이 적진에 이제 하니까 무전이 중요하고 적진에 넘어가 있는데 예. 통신이 안 돼 버리면 예. 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단순히 뭐 여보세요가 아니라 피자도 시켜 먹을 수 있지만 500파운드짜리 폭탄을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들이 밤과 낮을 똑같이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필요해요. 그 섬광탄이 아니라 그 뭐라 합니까? 그 야광탄이라고 하나요? 조명탄 이런 거는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죄송합니다. 야간 투시경 같은 게 예, 투시경. 야간 투시경 열상 장비들 이런 것들을 이런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특전사령관 할 때 이렇게 저희 부대원들을 보면 네. 정말 미군보다 나아요. 똑똑하고 충성스럽고. 근데 이 장비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봉급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줘야 되는데 우리 특전부대는 최전방이 아니라 좀 후방에 위치하거든요. 네. 수도권에 위치하고 저 남쪽에도 있고 그래요. 네. 그 뒤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면 적진에 들어가야 되는 부대고 훈련 강도도 엄청나게 세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적은 거예요. 보급 우선순위도 낮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한성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둘 수 없다. 예. 그래서 지랄 발광 좀 했습니다. 슬리퍼 입에 무시고. 그거는 뭐 사단장 때 일이고 특전사령관 할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미운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눈치나 보고 계획이 돼 있다니까 뭐 이렇게 살았으면 지금 하늘을 보고 잠자기 쉽지 않았을 텐데. 특전사가 다 기본 부사관이잖아요. 대부분, 하사부터 예. 시작을 하는. 네. 일반 병사는 거의 그냥 지원 조직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나중에 전역하실 때 또 그 부하 직원들한테도 엄청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존경과 신망을 또 한 몸에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예. 특전사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사관 위주로 돼 있는데 예. 이 병사들이 병으로 와가지고 예. 내부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외부에서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니들은 뭐
말로만 특전사지 거기 가서 밥이나 만들고 뭐 그러잖아. 뭐 이런 거예요. 아, 특전사에 자대 배치 받은 병사들. 예. 그래서 그렇지 않거든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합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지원 부대들이 낙하산도 포장해주고, 그 다음에 뭐 무기도 준비해주고, 재보급을 또 해줘요. 재보급할 때 재보급도 해주고,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특전병 중에서도 전투특전병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네. 병으로 들어왔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반 부대 특급 전사의 체력을 달성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특전사에서 요구하는 체력을 달성을 하면, 예. 특전사에서 요구하는 체력을 달성을 하려면 한 달에 한 300km를 뛰어야 됩니다. 그걸 달성을 하고 외줄타기 뭐 코스가 많은데요. 외줄타기를 다리의 힘을 쓰지 않고 양손의 힘으로 25m인가를 올라가야 돼요. 그 레슬링 선수들이 하는 거 네, 그런 그렇게 거죠. 하고 그다음에 그 천리행군 600km입니다. 400km. 예. 400km를 6박 7일 동안에 걸으면 6박 7일 동안에 400km를 걸으려면 잠을 자지 7일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순간엔 계속 걷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깨어 있는 순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 3시간. 예. 그리고 휴식 시간 1시간을 제외한 20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러다 이제 걸으면서 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고통은 어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면 전투 특전병을 시켜주는데 전투 특전병에 합격하면 매주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간부처럼. 그러니까 본인 희망자들만 하는 거예요. 이 전투 특전병에 도전하는 사람. 예. 그중에 한 반만 통과를 해요. 왜냐하면 400km를 걷는다는 거는 못해요. 그렇죠. 쉽게는. 아무나 되나요 그게. 그렇지만 그렇게 딱 하고 나면 이 사람은 뭐 그래서 완전 진짜 특급 전사가 되는 거예요. 네, 특급 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긍심을 키우고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야 진짜 남자가 되려면 예. 해병대가 아니라 특전사를 들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특전사 병 지원율이 예. 4대1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 요즘 젊은 애들이 뭐 허약하다 천만의 말씀 선택을 주면 그게 제가 사단장 할 때도 사단 수색대원들을 그전에는 그냥 찍어서 강제로 시켰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희망자를 받았는데 네. 희망자 받을 때 야 지원하면 4박 5일 휴가 보내줄게. 이걸로 이제 그 제일 강력한 걸로 꽂히셨네요. 이렇게 이제 그 동기 유발을 시키고 네네네. 그 대신 첫 3일을 안 재웠어요. 안 재우고 체력 단련만 시킨 겁니다. 그 3일을 견뎌내야 이제 나머지 2주간의 특수훈련을 시켜서 수색대원이 되는 거예요. 아, 훈련 들어가기 전이 테스트가 굉장히 힘든 그 3일. 난 처음에는 뭐 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 80% 90%가 합격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부대에 가면 거기에 근무하는 그냥 일반 병인데도 이 목소리가 틀려요. 목소리가 틀리고 부대가 군가를 부르면 산이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징집병 제도인데도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 젊은 층 인구가 또 빠르게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60만 대군이란 말도 옛날 말이고 국군 수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절로 가는데 대안이랄 게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징병제를 모병제로 해서 진짜 그 일당 100, 뭐 일당 10까지도 가능한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얘기고 모병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미군 같은 경우도 그 육군이 77%밖에 모병 목표를 달성 못했고 해공군은 85%에서 90%고 사이를 달성을 했는데 미군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지금 군대를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폭넓은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여군들도 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더 확대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초급 간부가 부족하다 뭐 초급 간부가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워낙 이제 처우가 약하다 보니까. 그 처우가 약하다 보니까 네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초급 간부라는 게 소위 중위 대위 정도 되고 하사 중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 보냐면 자기 대대장을 본다고요. 대대장은 한 40살, 45살인데 대대장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는 거야. 사고 날까 봐. 그러면 대대장들이 왜 전전긍긍하느냐. 여단장, 사단장도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여단장, 사단장이 전전긍긍하느냐. 그거는 국회에서 장관과 합참의장, 특히 합참의장, 각군총장, 군복을 입은 장군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삿대질하고 야단치고 유치원생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국회 가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는 좋은데 이건 군복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군복 입은 장군들은 부하들의 그 생명을 야 너는 정면 공격해, 너는 측면 공격해.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묵사발을 내버리니 야 그러니 그 모습을 본 그 사단장 여단장이 윗사람 자기가 모시는 그 윗사람에 대해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나쁜 거는 보고 안 하고 나쁜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지 않겠어요? 나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사고 나는 거.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훈련을 안 하는 거죠. 야 위험한 거 하지 마. 그렇잖아요. 군생활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영관급 이상 특히 장군들 더 하고 자기 부대에 있을 때 안전사고 나면 자기 진급 못 한다고 막 되게 그걸 몸 엄청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내가 이 군생활에서 저렇게 돼야 되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도 엄마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다음에 투서가 무서워서 그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훈련을 안 하고.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제 직업군인한테 들었거든요. 그 병사들한테 예전처럼 이렇게 대했다가는 바로 병사들이 대대장한테 달려간대요. 이른대요. 중대장님이 보급관님이 누가 뭐라 했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받으면 그래 내가 알아볼게. 그러고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데 이 대장들 중에서는 그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따진다 그러면서 막 하고 그러면 그 간부가 그러니까 요새 그 역에 가서 지나가는 병사들을 보면 모자 안 쓰고 머리가 길고 한 병사도 너무 많고 심지어는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위, 대위, 중사, 상사가 군복도 제대로 못 입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군대는 이게 군대입니까? 옛날 말로 막 당나라 부대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라는데 이게 죄송하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지금 현 정부보다는 그 전 정부에 있었던 책임자들의 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 현 정부에 있는 군인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이런 거 빨리 고쳐야지. 제가 보니까 총도 제대로 닦나 모르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총기 수입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물론 이제 세대가 이제는 Z세대 넘어서 알파 세대가 좀 있으면 이제 또 군대 가는 나이가 될 텐데 핸드폰도 군대에서 자유롭게 쓰게 되고 카톡도 쓰고 있고 뭐 하면 이제 엄마들이 군부대에 전화하고 막 항의한다고 하고 이 현실입니까? 엄마들이 항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엄마 전화는 차단을 시켜야죠. 그 중대장 바꾸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차단을 시켜야죠. 그럼 당신 뭐냐 하고 막 쫓아온다는데. 쫓아오면 부대 출입을 시키지 말아야지. 그러게요. 참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 군대에 아들 보낸 게 어디 보육원에 보낸 줄 아느냐고 막. 물론 이제 아주 일부의 케이스일 겁니다. 좀 극성스러우신 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대라고 그러면 한 500명 되잖아요. 네. 요새는 병력이 부족해서 500명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어찌됐건 그런 부대에 이런 사람이 하나 둘만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대대장이 길동이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간부들을 닥달거리고 왜 나한테 이런 전화가 오게 하느냐 그러고 막 야단을 치고 하면 그 부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인들 중에서 특히 그 고급 장교들, 중령, 특히 대령들부터 너무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보다는 대충 그냥 자기 때 얼른 덮어버리고 얼른 요게 지나고 그냥
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센 것 같아요. 대령들은 별 달아야 되니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할 때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대령이 아니라 중령만 달았어도 내 대대장이잖아요. 예. 대대장이라는 걸 하는데 이 대대장이라는 걸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른다는 걸 각오를 하고 그래서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대대장을 하게 되면 징역 2년에 뭐 추징금 뭐 2천만 원 뭐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는 거고 자기 돈이 좀 들거든요. 대장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추징금이 든다. 우리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 돈은 좀 덜 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초급장교들이 야 내가 10년 뒤에 저렇게 되느니 지금 나갈래. 거기다가 그동안에는 그래도 그동안에는 장교를 하면 권위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위 정도 되면 그래도 봉급도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병봉급이 오르다 보니까 처우가 나빠서 그동안에는 그럼 처우가 좋았습니까? 처우는 나빴지만 그래도 참을만 했거든요. 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권위가 없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아무리 이제 돈 많이 주고 좋은데 해줘 보십시오. 이 전전긍긍을 고쳐놓지 않으면 어떤 사람만 남겠습니까? 돈 좀 더 주고 오피스텔 같은데 세탁기 있고 다 있으니까 난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할 거야. 이런 군인들이 이게 과연 군인인가요?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처자식을 두고 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처자식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건데 제 세대 때만 해도 그것도 안 해줬어요. 국가는. 그렇지만 우리는 했잖아요. 그러고는 우리 후배들은 그런 거를 안 당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마치 그렇게 해주면은 다들 것 천만에 윗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앞으로 국회의원들 국회에 군복 입은 사람들 야단칠 때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모멸감을 견뎌내는 그런 군인이 과연 군인일까요? 그러니까 근데 또 군인들은 막 항명하고는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무슨 뭐 좀 틀리죠. 상관은 아닙니다만. 틀리죠. 그러니까 항명을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런 군인이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해 올 때도 그러면 이 군인이라는 거는 싸움개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국회에 나가서 화면에 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뭐라 그러면 이거 집어던질 테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포탄을 쏘면 이걸 집어던지지 못하는 그런 군인들만 본부에 다 있게 되는 그러한 위험을 왜 모르실까요? 근데 저도 그 국정감사장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요. 어떤 그 민간 기업 CEO는 그 뭐 참고인이나 이렇게 해서 뭐 불려와서 답변할 수도 있는데 제가 죄인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국감장 분위기가 또 그렇습니다. 또 의원님들은 물론 일부입니다만은 저 사람이 반박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논리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반박을 못하도록 윽박을 일부러 지르는 게 있더라고요. 대답하지 말라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군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서 좀 몇 분 계시지 않나요? 그 중에서 빤히 우리 군의 사정을 알면서 오히려 본인이 군생활하면서 습득한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보면 아니 뻔히 알면서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대변을 해줘야 될 분이 저러는 거 보면 야, 참 국회의원이 좋긴 좋은 모양이구나. 참. 자, 이거는 전인범 장군님의 개인 의견이십니다. 혹시 근데 전인범 장군님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 저녁식도 되게 막 뉴스가 될 정도로. 혹시 정치권에서 콜은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콜 받았다가 잘못 해가지고 곤혹을 치렀잖아요. 또 거기서 또 바른 소리 하셨군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측면도 있고 할 텐데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국군 체계는 지금도 쉼 없이 돌아가야만 하는 거고 또 이 젊은 친구들과 또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건지도 계속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병영 문화라고 예전에 표현 많이 했었는데 군대 문화는 좀 어떻게 바뀌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융통성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융통성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어떤 틀을 짜놓고 개인을 그 틀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특히 명령 조직이니까요.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전쟁이란 불합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불합리한 거를 좀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군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거꾸로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부대를 운영을 해야 돼요. 아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징집병 같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정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휴가를 하나 예를 들게요. 여태까지는 휴가라고 하면은 정기 휴가가 있고 예. 포상 휴가가 있고 또 자기의 직계가 돌아가셨을 때에 휴가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청원 휴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직계가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 네. 또 아플 때 이런데 휴가가 있어요. 우리 집에 저는 개를 4마리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집 개가 예를 들어 죽었다. 그러면 휴가가 되나요? 지금은 휴가가 안 되죠. 네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휴가가 돼야 돼요. 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아니 우리 집 강아지가 죽어도 예. 우리 집 식구가 죽은 거나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 김일병이 네. 중대장한테 중대장님 저희 집 깐돌이가 어제 저녁에 죽었다고 합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야 김일병 가슴이 아프겠구나. 응? 아, 이 대목에서 웃으면 안 됩니다. 빨리 가봐.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세상이 너 지금 무슨 개이 죽었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융통성. 그러니까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아 그래? 요즘 고속버스 표가 예매하기 어렵다는데 내가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줄게. 뭐 이런 거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지금 이게 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뭐 피부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위장 크림 못 바른다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한방 그렇죠. 그냥 쳐 바르라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활을 옛날 예. 구두약 같은 거였잖아요. 옛날에 이제 질도 안 좋고 막. 근데 지금 같으면은 아 그래? 그러면은 아모레라고 말 해야 돼. 그럼요. 저희 아모레에서 나온 그 싸제. 빨간 거 넣어 뭐 발라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폭넓은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피부 안 좋으면 싸제라도 써라. 예, 이 틀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틀 자체가 굉장히 넓어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깐돌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나를 휴가를 보내준 우리 조직을 우리 중대장, 우리 소대장, 우리 소대원을 위해서 나도 내 역할을 할 거야. 이러한 그 마음이 생기지 옛날처럼 까라면 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군인들, 직업 군인들부터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뭐 곤혹을 많이 치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지은 죄니까 지금 있는 현역들한테는 좀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심은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저도 배웠는데요. 이스라엘은 군 문화가 뭐 이렇게 수평적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군대 내에서 토론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도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그러니까 위에서 야 이 방식대로 해가 아니라 밑에서 막 아이디어를 올리고 네. 토론을 하고. 네. 근데 그게 군 제대 이후에 창업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 이스라엘. 네. 그걸로도 이어진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약간 그런 쪽으로 가야.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근데 군대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쭉 올라와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좀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렇게 바뀌는 걸로 제가 좀 얘기 듣는데 이제는 이게 군대, 특히 징집군대가 일종의 큰 그 학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쭉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때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또 젊은 세대. 근데 사실 군대 가봤자 어릴 적에도 뭐 군인 아저씨께 편지 보냈지만 다 뭐 21살, 22살 아닙니까?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듯이 군대도 좀 달라질 필요도 있고 그게 우리 전 국민의 생명과 안보랑도 직결이 되는 이야기니까요. 야, 우리 전인범 장군님 통해서 오늘 진짜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